보시면 여기하고 여기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어디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일단 이 건물, 이 거리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의도. 어떤 분이 여의도라고 하셨습니까? 네, 여의도가 정확합니다. 여의도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소위 그 파이낸스 센터가 있죠. 근데 그럼 이 거리는 어딜까요? 테헤란으로 좀 될까요? 네? 네, 평양입니다. 맞습니다. 평양. 저도 별로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 거리는 여명거리라고 북한에 말하는 이제 심시가지 같은 곳이라고 평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소위 액면상으로만 보면, 겉으로만 보면 두 거리의 차별점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제 지나다니는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또 뭐랄까요, 생활하는 모습들을 좀 더 이렇게 가깝게 담았으면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이 두 거리의 모습이 높은 복층 건물들에 잘 정비되어 있는 가로들,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강의의 결론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다르지 않는데, 그 다르지 않음을 생각하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나중에 그게 더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강의의 결론은 우리가 북한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뭔가 함께 이제 바꿔가고 또 우리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북한에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다고 하면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현장에서 준비들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가서, 일단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떠올리는 산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영역에서 뭐 이제 올해도 횟수로 일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스스로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일할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나름 이제 가지게 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데, 역시 여러분들도 아마 가지고 계신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컨대 여기 지금 있듯이 사회적 경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그죠? 1%와 99% 간의 그 경제적 안정화를 해결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라는 건 이렇게 이제 공동체 기반의 전통시장 같은 걸 살려가면서 지역 경제, 소위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하는 지역 순환 경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필요한 사회 서비스들을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활동들이다,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장애인처럼 어떤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활동이 사회적 경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지금 사진에 있는 이 기업은 위켄 쿠키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회적 기업이죠.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분들랑 같이 예를 들어 수녀님이 창업자신데 유기농 쿠키를 만들어서 이제 조금 비싸지만 품질 좋은 쿠키를 판매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자립 기반이 생기게끔 하죠. 아주 전형적인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죠.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거 외에도 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이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 접할 수 있는 어떤 창구는 생협 매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도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없으시고 관심도 없으시지만, 우리 가족이 내가 좀 좋은 그 먹거리를 이제 먹기 위해서 그 생협을 가입하셔가지고 회원활동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떤 분한테 사회적 경제는 그냥 생협일 거예요. 자,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아이유입니다. 아이유. 가수 아이유의 사진이 들어간 빅 이슈라는 잡지죠. 사회적 기업 빅 이슈가 만드는 그 잡지인데요.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화된 형태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분한테는 저렇게 지하철 입구에서 판매하는, 아마 충무로역 근처에서도 판매를 하시는 건지 아는데, 빅이슈 잡지 같은 게 또 본인이 만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게 결코 단일하지 않고요. 그리고 각자가 가장 익숙하고 사회적 경제를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모두에 또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의 제목처럼 새롭게 상상하시면 새로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 그 서울의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이제 서울이 한국 사회적 경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이제 큰 규모로 그동안 이제 성장을 해왔고 또 이 중앙정부가 사실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표현을 하기로는 약간 이제 소극적인 정책을 펼 때 2011년, 12년 이즈부터 또 그 본격적으로 서울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민간 사회적 경제 주체들하고 굉장히 열심히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보실 거는 그 2010년 또는 11년, 12년 이전에도 서울에 당연히 사회적 경제가 존재했습니다. 그 당시는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의 조직들이 있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시절인데요. 그 2008년 이제 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그 2007년 제정되고 시행되고 하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막 이렇게 성장을 하죠. 근데 고용노동부가 이제 주도하던 인증 사회적 기업 제도에 따라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우리도 그러면 서울형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따로 뭐 말하자면 일종의 그 인증을 해서 서울형 사회적 기업들은 또 별도로 지원을 하자라는 식의 접근을 합니다. 지금 제도로 보면 약간 예비 사회적 기업과 유사한 형식이었는데 어쨌든 서울을 소지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원이 직접 지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직접 지원이 있는데요. 많이 이제 줄어들었지만 어쨌든 이제 핵심적으로는 그 직접 지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형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역시 인건비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서울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회적 비즈니스죠, 정확하게 비즈니스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충족을 하면 그 기업들은 서울에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고용노동부의 인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서울형 사회적 기업들은 직접 인건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이제 직접 지원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또 이제 시의 사회적 경제 정책의 어떤 기조가 조금 바뀌게 되죠. 그 과정에서는 서울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옆에서 좀 말하자면 지켜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요. 이건 서울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 계시는 기업이나 중간 지원 조직에 계시는 분들이 주도를 하셨고 또 서울시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께 화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굵직한 이 정책 방향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기업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시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자라는 방향 전환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행정 혼자서 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행정이 물론 그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하시지만 실제 현장의 필요라든지 또 현장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수 있으니까 현장 기업들의 목소리를 그냥 단순히 귀 기울여 듣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같이 만나서 정책을 어떻게 세울지,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 어떻게 집행할지 이런 부분들에서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만들어가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그 정책 기획단이라는 게 꾸려져가지고 그래서 거의 뭐 매주 한 번씩 막 몇 시간씩 만나셔가지고 이제 세미나 하듯이 토론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제 큰 그림들이 그려지게 됐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사실은 이제 지금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정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컨대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희가 뭐 중구에 와 있지만 지금 하나누리가 있는 이 서울특별시 중구에 와 있지만 이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이 25개 자치구들이 사회적 경제 정책을 더 쉽게 또 효과적으로 펼 수 있도록 그 일종의 생태계 지원 사업 같은 걸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서울시는 광역 단위니까 기초 단위에서 뭔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기초 안에 이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게 행정도 마찬가지고 민간 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 조직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그 지역 생태계 조성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계속 수행을 하게 되죠. 그렇게 노력을 한 결과 이 성과들이 나옵니다. 예컨대 이제 숫자로 보시면 서울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다 포괄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16년 7월 말 기준으로 약 3,3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 2011년 그러니까 정책 방향이 바뀌기 전과 비교하면 5년 동안 한 4배 이상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은 뭐 특정인을 거명해서 그렇지만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취임하신 다음에 사회적 경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오해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직접 지원할 때 그 이전에는 인건비 지원을 해야 되니까 예산 규모가 더 컸는데 이 간접 지원 체계로 바꾸고 나서는 직접 기업에게 돈을 주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좀 줄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2011년, 12년 시점으로 보면은요. 어쨌든 그 상대적으로 보면은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양적인 성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가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하면 뭐 양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창업을 많이 해서 그 창업을 조금 선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매출과 고용도 늘어났다. 그리고 그 매출로 보면 연 매출이 한 그 1조 4,6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으로. 그리고 전체 서울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제 고용하는 게 한 18,000명 든다. 라는 추산을 합니다. 그 밖에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서울시와 자치구 또 산하 기관들이 사회적 경제 제품을 공공구매에서 적극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말하자면 사회 책임 조달을 이제 실천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서울시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 책임 조달이 이제 정책 방향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행된 것도 있지만 실제 사회적 경제 제품 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사회 책임 조달 제품들이 있습니다. 뭐 여성 기업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 제품들의 조달이 특별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건 뭐 그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서울 현장의 노력 또 서울시의 노력이 함께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시면 2013년에 507억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2018년에는 1,300억 수준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향후에 더 늘릴 계획으로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자면 이제 사회적 경제가 그 시장을 훨씬 더 확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자치구별 생태계 조성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이제 그 지역의 25개 자치구의 민간 조직들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뭔가 협력을 하고 또 그 행정과 어떤 여러 가지 정책과 이 정책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협력 관계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노력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들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게 사실 시민 체감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사회적 경제가 시민들한테는 좀 낯설고 또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또는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약간 이런 반응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높은 창업률을 말씀드렸는데 특정 영역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휴면 기업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는 활동하지 않는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협동조합 분야가 조금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 만들기가 좀 쉽다 보니까 그 5분 이상이 모여가지고 이제 절차만 밟으면은 어떤 인증 절차를 밟는다기보다 그냥 등록이거든요. 특히 일반 협동조합은 그러니까 만들기 쉬우니까 일단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고 특별히 이제 활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조금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생각 못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 기업 하면은 다 똑같이 열악하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아직 우리나라의 사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 체감도가 낮아서도 그렇겠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굉장히 작고 열악하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 안에서도 굉장히 이게 양극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발 기업들은 의외로 규모도 크고 비교적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탄탄하게 자리 잡은 반면에 그
많은 창업기업들, 다수의 기업들은 여전히 영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매출액 저 1조 4,600억 원이나 뭐 고용 이런 부분에서 이 상위 한 몇십위까지 끊어가지고 딱 빼고 나면은 정말 이렇게 열악한 기업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죠. 자치구 25곳에 이 생태계 조성 사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또 그 결과도 그렇게 고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하고 행정이 잘 협력해서 좀 그런 성과들을 빨리 많이 냈던 곳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 자치구는 행정에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거나 다행히 이제 민선 7기 와서 바뀌신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민선 5기, 6기에는 사회적 경제를 거의 그 좀 심하게 말하면 특정 정당의 어젠다처럼 이제 이해하신 경우들도 좀 있어서 오해하신 거죠. 그런 경우들의 이제 자치구별 생태계 상황이 조금 균질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시 사회적 경제가 이제 열악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열악하다라는 건 이제 정확하게는 열심히 성과를 만들어 왔지만 여전히 주류 경제에 비하면은 아직은 이제 비중이 크지 않아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들이 높지 않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이제 서울 사회적 경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서울의 사회적 경제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그럼 우리 지방 정부가 어떤 식으로 좀 같이 협력을 해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로 남북이 협력하고 서울 평양이 협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일종의 참고를 삼을 어떤 이제 경험들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첫째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을 변화시킨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또 하나의 다른 사례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 간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방정부나 지역 간의 사회적 경제를 둘러싸고 협력을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개별 사회적 거꾸로 이제 보면 개별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해외를 개발하는 해외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세 번째 국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해외 지역 개발 경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ODA 사업을 통한다든지 공정무역이라든지 공정여행 업체라든지 이런 곳들은 직접 현지에 나가서 현장을 개발하는 작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 스스로가 합니다. 두 번째는 국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1번인데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개발을 국내에서 하는 거죠. 완주가 그렇고 홍성이 그렇습니다. 뭐 잘 알려진 이제 국내 사회적 경제 우수 사례들이 지역 개발의 우수 사례들이 해당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가 사회적 경제 조직이 결부는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 간의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사회적 경제를 가지고 지역 간의 협력을 하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해외 뭐 엄밀히 얘기하면 다른 나라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한민족이지만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식으로 협력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남북 간 사회적 경제 분야 협력이라는 건 결국은 북한을 포함해서 한반도라는 지역을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고 그 규모에 상관없이 사회적 경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했던 경험들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사회적 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저 완주와 홍성의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특히나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들일 텐데요. 예컨대 이제 그래서 제가 따로 많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북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선 뭐 4기 정도 들어올 때만 해도 전국에서 그 재정 자립도로 봤을 때 군지역에서 굉장히 하위권이었고 그 당시 이제 그 군수님께서 저희 이제 그 협의회 활동을 하셨을 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보고 그 동네에 가장 많은 자원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산지가 있으니까 나무가요? 뭐 이랬더니 할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동네 물론 이제 농반 진반을 하신 말씀인데 그 지역에 가장 많은 자원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지역의 소농분들 특히 어른세 많으시는 여성 어르신들이 많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실제로 어떤 뭐 경제활동 인구라든지 이런 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고 뭐 많은 사실 이제 지방 특히 분단 지역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킬까 어딘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공부하시고 또 이제 외부의 도움들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기업을 이제 말하자면 발견하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역을 로컬 푸드의 메카로 만드시면서 소농들이 재배한 유기농 채소들 그것들을 이제 로컬 푸드 매장에서 직매장에서 판매를 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을 공무원들과 같이 계속 이제 교육하고 같이 또 이제 토론하게 만들어서 지역에서 스스로 이제 비즈니스들을 주민들이 만들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게 돼서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도 완주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앞서가는 지역으로 이제 일컬어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례들이 지역을 바꿔낸 사례들이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건 이제 단일 지역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제 둘 이상의 지역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좀 보면은 예컨대 최근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서울시 도농상생 공복급식 프로그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시 자치구의 이 공공급식이 필요한 시간들, 뭐 복지시설도 있을 거고 공공이 운영하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급식 재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재료를 그냥 보통은 일반적인 이제 무슨 뭐 농수산물 소싱하듯이 그동안은 이렇게 해왔다면 조금 더 이 과정에서 농촌 지역의 농촌 지역하고 협력해서 더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더 안전하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제 서로 협약을 맺고 협력하게끔 구조를 짠 거죠.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가 산지 지자체를 1대1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실제 자치구하고 산지 공공급식센터가 일종의 직거래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직거래를 하는데 그런데 행정이 가가지고 직접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생산농가 산지 시군에 있는 공공급식센터 이건 보통 산지 시군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보다는 거기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더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서울시 자치구에 있는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서로 이제 이걸 거래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공급식시설에 납품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이 광역지자체들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뒤에서 이 기초지자체들을 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요새 뭐 GMO 많이 들으셨을 그 이제 유전자 조작 농산물에 대한 이제 거부감들, 어머니들의 거부감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농약 문제라든지 하여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들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동시에 그러면서 지역 경제, 농촌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방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치구에 이런 식으로 쭉 여러 자치구들이 지금 그 도농상생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강동구 같은 경우 완주랑 협력하고 있고, 금천구는 나도 이런 식으로 전국에 이제 쭉 뭐 영등포 같은 구내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 자치구가 지방의 그 시군단위하고 협력해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곳들을 다 직접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탁으로서 민간의 그런 경험들이 많은 생협도 있고요. 뭐 서천주교 운영본부도 있고 유기농협회도 있고 여러 관련된 기관들이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참여해서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여럿이 사회적 경제라는 하나의 그 방식을 가지고 협력하는 구조를 만든 거죠. 이런 협력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해외에 나가서 지역 개발하는 사례를 조금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어떤 분들은 야 북한이 다른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한민족인데 그래서 우리가 해외 지역 개발처럼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낙 맥락이 다르니까 국내에서 사업하는 거랑은 다른데 모든 ODA 사업을 그럼 다 참고해야 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하나님도 지금 이제 뭐 나서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이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이지만 이미 오래 분단돼서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많이 달라서 해외에 접근하는 것 이상의 품과 노력이 들고 또 사전 어떤 준비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이런 해외 경험들을 잘 간추해보고 얻을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다리의 꿈이라는 사회적 교육입니다. 사실 여기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 연해주에 계신 고려인 분들의 이제 어떤 복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다가 실제 이 자활을 돕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든 케이스예요. 그래서 거기 농장을 만들어서 콩을 그러니까 GMO 프리 콩이죠. 그래가지고 그 크게 농장을 이제 그 매입을 하시고 그 마을에서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그래서 콩을 재배하고 그 재배된 콩을 가지고 가공을 합니다. 그 가공을 하면은 뭘 만드느냐? 청국장을 만드셨었어요, 된장을.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걸 해서 이제 판매를 했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 2010년 뭐 초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했는데 이 사업 초기에는 몇 가구가 참여 안 하다가 점점 이제 이게 나름 수익성이 있고 또 마을의 경제 보탬이 된다 해서 그 참여를 마을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200톤의 콩을 생산해가지고 이제 된장과 청국장 등을 납품을 이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저기 관계되신 분들을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알고 그래서 얘기도 듣기도 하고 기사도 보기도 했는데 사실 사업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된장 딱 보기에 듣기에 야 굉장히 좋은 된장과 그죠 또 청국장을 만들어 파니까 소비자들에게 빨리 이제 어필을 했겠구나 싶으실 텐데 의외로 그렇게 판매가 수월치만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속 노력하셔서 뭐 청국장 쿠키를 만드신 적도 있고요. 신제품을 개발하셔서 최근에는 두유를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반응이 좀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같이 하시잖아요. 보통 그 관련된 대형단체들이 그러다 보니까 관리에 꿈하고 계속 협력을 하시다가 지금은 그래서 본사도 저기 그 아예 연해주랑 더 수월하게 사업을 하시도록 강원도 쪽으로 이사를 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지적성을 가지고 정말 좀 꾸준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케이스죠. 다른 하나는 이제 흔히들 우리가 얘기하는 공정무역입니다. 그러니까 공정무역 하면 사실은 그냥 공정무역 커피만 생각하고 뭐 그래 뭐 그냥 누군가 착취하지 않고 내가 그 물건을 사서 쓰는 거지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공정무역 업체가 하는 거는 그 보통 많은 공정무역 기업은 현지에 가서 그 지역 공동체를 바꿔내는 일을 합니다. 예컨대 페어트레이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도상국 빈곤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인데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네팔이라든지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곳들에 가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근데 그냥 가서 뭐 조금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공장에서 물건 떼다가 여기다가 조금 이용 붙여서 팔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 지역 생산자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거기 만드는 데 굉장히 그 사업의 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루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한국의 매장도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의류하고 액세서리, 패션 소품 같은 것들을 택하게 된 이유도 뭐 대표께서 여성분이셔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이 여성 생산자들이 현지에서 생산해서 가장 뭐랄까요 이 생산율과 그다음에 그걸 이후에 어떤 그 지역을 돌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패션 소품이나 의류들이 가장 적절하다는 이제 분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07년에 설립할 때만 해도 굉장히 작은 규모의 뭐 일종의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매장 안에 매장처럼 막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나 직영점이 운영되는 나름 그 공정무역 분야에서는 중견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화장품도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 화장품 얘기는 이따가 다시 이제 할 텐데요. 여기까지 보시면 영상을 제가 너무 말만 하고 지루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짧은 거를 준비를 해놨는데 괜찮으시면 그 두 가지를 다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GMO 프리 콩을 다리아에서 선전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페어트레이드 코리아에 대해서 아침 방송에서 기사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송에 잠깐 언급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서울 안국동의 한 매장. 이곳엔 유독 단골 손님이 많다는데요. 이 가디건 예쁘다.
독특한 패션 소품들이 여성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양털을 염색을 한 다음에 비눗물을 섞어가면서 다져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제. 따뜻할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다 핸드메이드라고 하니까 약간 정성도 느껴지고. 수작업으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물건인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품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정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개발도상국가의 그 여성들, 가난한 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빈곤국가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전통 방식을 활용해 물건을 만드는 건데요. 생산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이자 유일한 공정무역 패션 기업입니다. 제품 하나당 평균 제작 기간 1년. 생산지만 해도 26국가나 되다 보니 제품 하나하나 꼼꼼한 관리가 필수라고요. 다 이렇게 손으로 만든 거라서 종이도 다 수제 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저희가 검수를 해서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게 기업의 목표입니다. 편안하게 늦은 밤까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행복을 생각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 물건에 담겨져 있는 생산자들의 이야기, 이게 저희들의 무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분들하고 내가 관계가 이 물건을 통해서 맺어지고 있다라는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담긴 물건과 그 가치를 아는 따뜻한 소비, 공정한 지구촌을 향한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특히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다른 지역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서 개별 사회적 경제 기업도 저렇게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뭐 사실 이제 하나누리에서도 뭐 나선선봉지구에서 지금 하시는 그 꽤 오래 또 꾸준히 성과를 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들로 사업을 하는 게 뭐 지금 이제 북한에서 실제 하고 계시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약에 사회적 경제와 북한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물론 협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는 점을 좀 한번 느껴보셨으면 해서 이제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식으로 그 지역 개발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는 지방정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정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쭉 조사를 좀 한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남북 협력 참여는 사실은 이제 90년대부터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북 교류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나서부터 중앙정부가 움직이고 나서부터 지방정부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건데요. 여기 뭐 자료에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지방정부들의 교류의 기회들이 좀 더 늘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있듯이 가장 먼저 이제 물꼬를 튼 게 제가 심포지움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제주도에서 귤을 갖다가 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톤을 제주도에서 과잉 생산된 감귤을 이제 북한에 보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뭐 그걸 소비했을 테니까 북한 주민에게도 혜택이 갔을 거고 또 남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남는 감귤들을 소진했기 때문에 감귤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계속 이걸 이제 지속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남북 교류가 끊기는 국면이 되면서 그게 중단됐다고 하고요. 그 밖에 이제 접경지대 자치단체들, 그러니까
경기도라든지 강원도가 뭐 계속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력 사업들을 추진을 해왔고, 특별히 이제 뭐 2000년 그 남북 정상회 첫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뭐 참여정부 초기 중기까지 계속 다양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그쵸? 이 산림녹화 사업이라든지 또 공동 방역 사업, 지금들도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 현대화 사업들, 그리고 뭐 기계 지원이라든지 또 문화예술 사업, 교류 사업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2008년에 와서 남북교류 협력이 중단이 되게 되죠. 뭐 잘 아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여기 있듯이 아예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교류 자체도 뭐 불허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원하는 경우에 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다시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또 본격적으로 지방 정부들이 여러 가지 남북 교류에 필요한 이제 시스템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 성과는 뭐 저보다 훨씬 더 여기 계시는 몇몇 전문가분들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실제 이제 그 지방 정부의 남북 협력 성과라는 것들이 민간단체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훨씬 더 이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고요. 뭐 말라리아 공동 방역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또 진행했던 통일 딸기 사업 같은 것들, 이제 모종을 갖다가 이제 그 가져가서 키워서, 저기 이제 장교리 협동 농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경남도에서는 지금 계속 좀 그 모범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한국의 모주를 가져가서 거기서 키워서 우리나라가 필요할 때 다시 가지고 오는 이런 방식을 이제 취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요약을 하면, 중앙정부만이 주도한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남북교류를 어느 정도는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을 하면서 사업들을 다양화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일종의 이 어떤 개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과정을 지방 정부들이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많이 생기게 되면서 그 도움이 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지방 정부가 뜻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그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과제도 역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어찌 보면 가장 큰 과제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남북 관계에 관한 발전에 관한 법률에, 또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에 지방 정부가 남북 협력을 할 수 있는 주체로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법규상 보시면 대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한 한국 주민이라고만 규정하고 명확하게 지방 정부라고 콕 찍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니 뭐 그래도 어쨌든 여기 법인 및 단체를 포함하니까 지방정부도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지방정부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지방정부는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간과하시는 게 단체장의 의지가 있다고 막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엄연히 견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부분에서 걸리는 거죠. 법적 근거 있어요?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설명하기가 참 곤란해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통일부는 그동안 뭐 저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냥 법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되지 왜 안 하시나요? 뭐 이런 식의 태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방정부는 입장이 달랐던 거죠. 왜냐하면 단체장, 집행부의 의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도 있고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이게 이제 그런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우회책으로 통일부 승인을 받은 민간 단체들과의 협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민관 협력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법령에 지방정부가 직접
하라고 되어 있었으면 지방정부 혼자서 막 나서서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사업의 성격상 그 남북교류라는 게 민간단체랑 협력하지 않고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뭐 모르지는 저도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속성이 이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단독으로 하려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법규의 제약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관 협력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물론 이제 통일부에서 저 이제 법령을 개정하고 뭐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번에 국회가 열려서 법안들이 다 이제 개정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 내용도 바뀔 거라는 이야기를 관련되는 분이 하시던데, 제가 뭐 정확한 사실인지 확인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 문제는, 저 어려움은 이제 해소될 거라고 짐작을 하지만 어쨌든 그동안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지방 정부가 생각하는 어떤 교류와 협력의 사업들의 내용들하고 북쪽의 파트너들하고 생각하는 게 조금 이제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방자치가 잘 발달이 돼 있으니까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시듯이 북한은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사회고, 물론 형식상 지방자치라고 해야 할지 지방의 어떤 행정체계가 있지만 당 중심으로 뭐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지역하고 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하고 이제 1:1 파트너십을 맺어서 사업을 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필요로 해서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쪽이 필요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곳들은 주로 북한의 낙후된 이제 지방 지역들인데, 반면에 북한에서는 그런 지역들을 남쪽에게 노출하는 것을 굉장히 꺼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부가 뭐 예컨대 이런 거죠. 그 서울 중구가 예컨대 뭐 북한 뭐 어디에 있는 그 군 지역, 우리로 치면 그런 곳에 좀 농업 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뭔가 지원을 하겠다라든지 문화예술 시설을 만들어주겠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빨리 추진이 되게 어려운 환경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건 또 뭐 행정 속성일 수도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를 얻고 싶어하고 특별히 자치단체장의 임기 안에 뭔가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다음 선거에서 재선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이상은 당연한 건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사업에 투입된 어떤 자원들에 대비해서 어떤 성과가 나는지가 분석 평가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북한하고는 뭐 아시듯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지자체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그 현장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기록물들을 좀 많이 만들고 싶어 하는데요. 특히 이제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역시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거꾸로 북한에서는 이제 약간 이벤트성 또는 재정이 많이 투입돼서 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어떤 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가 약간 이제 차이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저희가 보기에 이 지방정부 남북 교류 협력을 더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법령을 개정해서 지방정부가 대북지원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뭐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또 민간 단체들이 지금 서로 남북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움직이는데, 그걸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좀 필요하겠다. 뭐 컨트롤 타워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뭐 통제한다기보다 그냥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좀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제안을 좀 해봤고요. 뭐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이라고 진짜 이제 뭐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것들도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일단 그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 밖에 지방정부가 조금 더 대북 협상력과 또 그 대북 사업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는 필요가 있는데, 이거 뭐 경기도 같은 데 굉장히 요새 그 자원을 들여서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지방정부들끼리 경쟁적으로 막 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그 잘 될 일도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이런 걸 조율해 가면서 또 필요한 역량들을 서로 갖춰나가고, 특히 이제 경험이 많은 민간 조직들하고 이렇게 배워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배경에 대한 그 조사와 분석을 좀 하고 나서 나름
그 서울과 평양이 그럼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사실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요 내용의 한 2배쯤 저희가 정리는 했는데 실제 그때 심포지움 때는 그건 너무 많기도 하고 좀 너무 뭐랄까요? 저희가 앞서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중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있고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고 국민생활 기초보장법에 의해서 이제 자활 관련된 이제 근거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활 사업에 대한 그거 외에 마을기업 같은 경우 이제 별도의 법적 근거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개별 조직 유형의 어떤 지원에 관한 법들은 있고 그런데 이걸 통합해서 아울러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에서 사회적 경제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좀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종합적인 법이 없었습니다. 그 법을 사실은 이제 소위 사회적 경제 선진국이라는 곳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국내에서도 준비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발의를 이제 국회에서 하게 된 19대 국회에서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이고요. 근데 19대 국회 때 발의돼서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로 해석이 자꾸 돼서 이 사회적 경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왜곡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적 경제를 사회주의 경제라고 사회주의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뭐 나쁘다고 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하자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를 보완해서 좀 더 잘 사는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풍족하게 사는 방향으로 바꿔가자는 취지의 사회적 경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 여기 뭐 보시지만 예를 들면 뭐 특정인 거명에서 또 그런데 그 정치인 중에 유승민 의원 하면은 그분을 보수라고 생각하지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런 분들이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셔서 실제 발의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안 됐습니다. 근데 물론 뭐 법이 안 된 거는 아쉽고 뭐 20대 국회에서도 안 됐으니까 다음 국회에서는 꼭 또는 20대 국회가 아직 남았으니까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적 경제 관련된 법이 지금은 현재는 없지만 정의를 하자면 여기 있듯이 뭐 여러 가지 형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말하자면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이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종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겁니다. 사회적 경제를 남북교류 협력에 적용한다 그러면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앞서서 강의해 주시고 또 심포지움에서 발표해 주신 여러 그 훌륭한 그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들을 주셨고요. 뭐 예컨대 그 김창진 교수님께서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그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이 이제 조합에 대해서 가진 어떤 이제 이미지나 이제 소위 저희 같은 이제 그 일반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지는 이미지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하시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사회적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가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건 사실 뭐 제 의견이라기보다 저의 공저자의 그 의견이긴 한데 북한에서는 일단 지원이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 인도적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특히나 높게 그 거부감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족해서 너희한테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사회적 경제는 지원해주러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조직이 비즈니스를 하러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어찌 보면은 그 원하는 수준의 협력을 만들어내는데 그 편견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뭐 여러 이 사회주의 국가다가 자본주의화된 그런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폐해들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있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제 그 자본주의 국가로서 쭉 성장하는 경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소위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또 그 부작용들이 있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역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급격하게 자본주의로 전환되면서 가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겠다는 게 어찌 보면은 사회적 경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사회적 경제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조금 더 어찌 보면 뭐 점진적인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경제 구조에서 그 북한에게도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지원 사업이 가지는 또 한계가
퍼주기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지원 사업이 가지는 문제가 사업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펀딩이 계속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만약에 어떤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협력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민들의 인식도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기대하고 또 통일이 필요하고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되면 우리가 너무 큰 짐을 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막 북한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제 어찌 보면 잘못된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 또 고민들이 드는 게 어찌 보면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가 들어가서 그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바꿔낸다 하면 그쪽에 자립 기반들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오는 거니까요, 역량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부담이 많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게 결국은 굉장히 지역 밀착형 경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결국은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장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럼 이제 뭘 하자는 거냐. 예를 들어 지금 저희는 서울 평양을 국한해서 지금 일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 최초로 서울 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방안을 발표한 내용을 일단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3대 원칙이 있고요. 3대 분야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도시 인프라, 경제, 시민교류 등등이 있고요. 그 뭘 하겠다는 건지 보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도시의 인프라들을 개선하는 작업에 시가 기여하겠다. 서울시가. 그다음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경제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시민교류를 하겠다. 보건의료 같은 부분도 돕겠다.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교류 협력 사업들, 또 그동안 추진해왔던 지방정부의 협력 사업들을 한 단계 더 이렇게 확대시켜서 여러 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럼 실제 뭐 이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뭘 할 수 있겠느냐. 일단 만약에 서울하고 평양이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하고 거기 사회적 경제가 연결된다고 하면은 서울시가 그 도시 인프라 부분에서 또 뭐 몇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역별로 그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한 건데요. 예컨대 이제 표현을 저희가 도시 인프라 협력, 도시 안전과 재난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 우리 마을 집수리 봉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평양 안에서 그 좀 낙후된 어떤 그 취약주택 지구 같은 곳에 가서 그것들을 이제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단위의 수리 기업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일종의 도시재생 사업처럼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고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함으로써 거기에 참여하는 조합원이든 또는 직원으로 참여하는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낙후성을 이제 개선하는 작업과 동시에 이제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방식이 가능할 겁니다. 유사하게 북한이 여전히 이제 재난 안전에 관해서 지금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실제 그때 이제 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철로 사정이나 도로 사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 어찌 보면 솔직한 고백을 해서 그게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가보신 분들은 뭐 더 잘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수해나 가뭄, 폭우, 폭설 같은 것들이 왔을 경우에 그걸 이제 어쨌든 우리만큼 잘 대비하기 어렵다면 그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들을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역시 일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물품이나 장비 등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이제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면 서로 협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연구자들끼리 조금 이제 논의를 많이 재미있게 했던 건데요. 대중교통이 어쨌든 우리만큼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실제 그 안에서 따릉이를 이제 보급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제가 그 굉장히 참신하다 생각이 들어서 꼭 넣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따릉이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타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따릉이에 파손 우려가 있어서 제가 타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얼마 전에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요 을지로 입구역 그 롯데백화점 있고 뭐 그 사거리에서
이제 회의가 끝나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가려고 길을 섰어요. 길에서 이제 길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전거 몇 대가 쪼로로 따릉이 자전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딱 봤더니 외국인 관광객 가족이, 그것도 무슨 뭐 커플 젊은 사람도 아니고 뭐 거의 할아버지쯤 되신 분, 그러니까 정말 한 6명쯤 되는 가족이, 심지어 아이들 한 2명까지 해가지고 6, 7대를 같이 타고 그거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분들이 서울에 와서 둘러보려면 따릉이를 타고 다니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걸어 다니는 것보다 편하게 볼 수 있겠다고 어디서 뭔가 봤구나. 그래서 이걸 이제 같이 모두 따릉이를 탔구나. 어른들은 좋아하는데 그 따라가는 아이들의 표정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릉이를 말하자면 외국인 관광객도 활용할 정도로 이제 그만큼 어떤 이용도가 높아진 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평양에다가 보급을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제 대중교통의 어떤 보완적인 접근성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들을 우리나라 뭐 자전거 수리를 한다든지 또는 뭐 자전거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했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활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그런 사업들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도 연결 지으면 우리 사회적 경제랑도 연결될 부분들이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주택은 뭐 잘 아시는 내용이고 조금 더 어떤 공동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주택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끼리 그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이제 요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주택 유형인데요. 여러 가지 형태로 개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북한에 맞게끔 주택 보급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 작업장인데 이거는 그때 저기 이찬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협동조합 방식의 뭐 초물 뭐 만드는 협동조합도 있다고 막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그냥 북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산 기반들을 특히 이제 제조 기반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공동 작업장 형태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지금은 당장 쉽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북한의 어떤 농축산업 관련된 기반들이 조금 더 만들어져서 생산량이 늘어난다든지 하면 그걸 가공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이제 에너지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북한의 에너지 사정에 대해서는 늘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보도가 나오는 걸 보는데요. 그 어쨌든 뭐 전력 사정이 안 좋다는 거는 이제 주지의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그렇다고 뭐 북한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전을 또 짓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북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는 뭐 화력 발전 같은 게 기존에 있다면 그걸 뭐 유지하는 거는 어떻게 뭐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통일 또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그런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지향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일단은 뭐 태양광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일조량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식의 전환 작업들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단 특히나 이건 뭐 꼭 평양 아니더라도 평양 외곽에 있는 곳들이라든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은 그런 곳들에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뭐 사업들을 이거 말고 지금 말씀드렸던 몇 개 더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원고를 작업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포함이 될 텐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상상을 막 해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아무리 이걸 상상해도 실제 이게 적용이 되려면 뭐 당연히 북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더 개방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북한이 준비 안 됐는데 강제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다양한 상상을 해보지만 일단 이 중에서 북한이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살피고 또 가능하다면 그 앞으로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제안을 해서 그 수용 가능한 정책을 먼저 이제 적용시키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지방정부 협력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임기 내라든지 이런 조금은 그 단기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꾸준하게 이제 장기로 보고 이게 내가 내 임기 중에 다 안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어찌 보면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그
저희 쪽의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아주 뭐 이렇게 자료에는 강조해서 담지는 않았지만 좀 저희 쪽의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쪽에서 북한에 대해서 알고 어떤 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그래야 이 중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 이런 것들은 좀 갖다가 바로 쓸 수 있겠구나. 이거는 북한의 형편상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런 판단이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별로 이제 논의되지 않은 채 그냥 일단 어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우리 준비 상태랑 상관없이 이런 거 좋겠네 하는 정도로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우리 내부의 준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같이 연구에 참여한 우리 공재 선생님 얘기도 그렇고 결국은 사회적 경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기 위해 만나는 거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사회적 경제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사업해서 돈 벌어서 우리 모두 잘 살자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자라는 게 크고요. 그러려면은 그 주민들을 자꾸 만나서 뭔가를 변화시키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사회적 경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있듯이 사업의 결과가 진짜 최악의 경우는 안 나오더라도 그걸 하기 위해서 만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은 이런 아주 뭐 표현이 그렇지만 풀뿌리 단위에서 지역 단위에서 이 현장 단위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이제 사회적 경제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경제가 남북 교류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북한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해서 지역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또 그래서 여기서는 시민이라는 건 이제 우리 남쪽 시민도 있지만 그 북쪽의 주민들도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체감할 만하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만들 수 있고 그걸 필요한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정말 잘 따져봐야지 그냥 좀 제가 이거 이제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남북 협력 교류 이게 요새 유행이라 사회적 경제도 뭔가 한 역할은 해야지라는 당위로 접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그래 그럼 뭐 그냥 가서 해보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또 현장 중심으로 교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의 결과물로 사회적 경제 사업들이 실제 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강의를 마무리를 굉장히 이제 지루한 강의를 열심히 들어줘서 너무 감사한데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제가 뭐 신앙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물론 이제 보시듯이 이렇게 독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요거예요. 도둑같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재림이 뭐 또는 이제 뭔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거잖아요. 쉽게 해서 저 말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북 간의 협력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물꼬가 터질지 저는 사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도둑같이라는 거는 몰래 온다는 뜻도 되지만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경평축구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뭐 옛날에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우리의 어떤 독립의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 서울과 평양 간에 축구를 했다 그러고 뭐 서울시에서도 그런 걸 다시 부활하겠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경평축구보다는 농구를 하자 본인은 농구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러던데 그런 건 이제 어떤 뭐 저는 그 취지는 뭐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뭐 광역에서 추진하고 하는 거는 뭐 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경평 축구를 쉽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금방 되겠어요? 박원순 시장님도 하시겠다 하시는데 금방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다음 달에 경평 축구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카타르 월드컵에 우리가 북한하고 같은 조에 아시아 지역 예선에 들어가 있고요. 남성분들은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그래서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10월 15일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근까지 막 저쪽에서 답이 없어서 이거를 뭐 중국에서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북한에서 최근에 평양에서 할 테니까 와라.
대신 이제 직항으로 육로로 오지 말고 중국 거쳐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남북 축구 국가대표팀이 평양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경평 축구죠. 뭐 서울과 평양만은 아니지만 남북 축구 경기를 평양의 경기장에서 볼 수 있게 되고, 이게 피파에서 하는 경기니까 뭐 특별히 문제만 없다면, 북한에서 무슨 어깃장을 놓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생중계 될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또는 뭐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도둑같이 지금 이런 기회들이 막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잘 준비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라는 게 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가 만들어져야 물론 움직이는 거긴 하지만, 이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걸 뭔가 예상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준비들부터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현장에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도 사회적 경제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더 공부하고 또 이제 앞서서 이렇게 수행하신 경험들을 좀 공부하면서 그 현장의 조직들이 준비되어 가고 지방 정부가 준비되어 가는데 약간의 기여라도 하고 싶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